언론에 대해서는 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한성순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입니다. 어떤 신문이냐? 관내에서 뽑은 최초의 관보적인 성격을 가졌던 관보 신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 그리고 순한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적인 성격으로, 관보니까 누가? 공무원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 했으니까 오래 걸리겠지. 열흘에 한 번. 한성주보가 있어요. 그래서 한성순보를 계승한 건데, 방문국 역시 관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제는 이 10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주보야. 그리고 여기에는 최초의 상업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성주보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되면 한성순보 나오고, 독립신문은 우리가 대충 공부를 해봐서 알고 있을 거다라는 석재필이 만들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시험 문제 이걸로 잘 나와요. 자, 최초의 관보적인 성격이 있었던 한성순보와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은 꼭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신문 됐고요. 자,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국신문입니다. 부녀자들 대상으로 발간했던 신문이고, 굉장히 파급력이 빨랐다라는 거죠.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 제국신문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제국신문. 자, 이제 황성신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궁옥이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 침략을 비판했다라는 거 당연한 거죠. 민족신문 대부분이 일제 침략을 비판했어요. 자, 국한문 혼용체였고요. 보안회를 지원했고,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일 논설.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실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일 논설을 썼잖아요. 장지연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에 실렸다? 저기 황성신문이라고 실렸죠.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이것들 봐라. 그래서 80일 동안 정관을 시켰던 신문이 황성신문.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인데 발기인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입니다. 그래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설립을 했고, 이곳에서 을사늑약 무효의 고종 친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매일신보사 사옥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사옥에 이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개와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일본인하고 개하고 동격시키고, 그리고 들어오지 마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의 간섭, 그러니까 일본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왜냐하면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을 때 영국인 그 베델이 만들었잖아요. 참 고마우신 분인데, 이 영국인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영국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돼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영국과 일본이 한 몸이 돼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나서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이 영국 애들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 여기 입구에다가 일본인 들어오지 마라 라고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분이 베델이에요. 잘생겼지. 그래서 당시 이제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가 배시성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사했으니 말씀설, 그래서 배설.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하사를 했다. 고마우신 분입니다. 베델. 자, 그래서 베델과 양기탁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 무효의 고종 친서도 여기에다 게재를 했어요. 누가? 고종이 직접이요. 친서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순 한글, 한문, 영문판 싹 다 냅니다. 자, 일본인 출입금지 간판을 설치할 정도로 영국의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운동에 선봉에 섰죠. 그래서 항일 의병에 관련된 내용들은 막 기사, 메인 탑 기사로 막 해가지고 막 쓰기도 했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것은 대황제가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의병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만세보입니다. 그래서 오세창이 발간했고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보는요. 천도교계 신문이에요. 그리고 일진회를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진회는요. 친일 매국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어야 된다. 일본에 넘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아주 나쁜 놈들이 모인 곳이 일진회입니다. 자, 경향신문, 프랑스 신부, 드망주,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세화인데 안세화가 발간을 했으니 천주교계다라는 거죠. 천도교 누구 만세보, 천주교 경향신문. 근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세보까지만 기억해서 걔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만세보 이전까지 이 대왕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일제 탄압. 일본 놈들이 이걸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1907년에 신문지법을 만듭니다.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문지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때 많은 언론사가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엔 버티던 언론사가 1910년 되면 일본 놈들이 다 폐간시켜버려요. 자, 이제 근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1980년대 사립학교입니다. 원산학사예요.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고. 덕원시 덕원부 원산시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원산학사예요. 그렇죠? 원산학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문학이에요. 관립학교인데 동문학 정부의 지원으로 멜렌도르프가 설립을 했으니 외국인이 설립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양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어를 교육을 했으니 외국어 강습을 했고 그리고 통역관을 양성했던 곳이 어디다? 동문학이고. 유경공원 공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학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상류층의 아들, 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류층의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고 최초의 원어민 교사를 헐버트, 길모어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경공원. 자,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죠. 그래서 누가 고종 황제 아니라고. 그거 봐 헷갈리잖아요. 고종이 지금 고종 일대냐 황제 때냐 헷갈리죠. 그래서 이 가부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것이 교육입국조서고 이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배제학당 아펜젤러, 이화학당 스크랜트, 정신여학교 엘레스, 숭실학교 베어드인데 우리가 개신교계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는 해요. 서전서숙, 북간대 이상설, 그리고 오산학교, 정주의 이승훈, 신흥학교, 만주의 이시영, 그리고 대성학교가 안창호 선생이 1908년에 평양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좀 이따 나오는 신민회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와요. 외우자라는 거죠. 자, 신채호의 독사신론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신채호 선생이죠. 자, 그리고 영웅정기 우리나라의 구국 영웅을 통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독사신론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한말의 독사신론 신채호 선생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박은식, 최남선 선생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최남선은 나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민족행위 그 자였다라는 거죠. 자, 국어 발전인데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는 아니었고 일제강점기 때 발전, 국학문 혼용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실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국문연구소다라는 거죠. 1907년 국문연구소 최초의 근대적 국어 연구기관으로 6일준의 대한문전 그리고 주시경의 국어 문법이라고 돼 있고 지석영 선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 얼굴을 좀 기억해 놓자라는 거죠. 시험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일제 탄압이 있었어요. 얘들이 신문지법을 1907년에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지를 만들다가 이 언론기관이 야 이거 일본 놈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지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잡지로 하니까 일제 탄압 이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잖아. 그때 일본 놈들이 그걸 알아버렸어. 아쭈 이것들을 봐라. 그러면 잡지법을 만들까? 에라이 그냥 출판법 만들자. 그래서 다 통제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출판법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됐습니다. 자, 문예 종교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신소설, 이인직의 혈애누, 이해주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인데 요런 책들이 나오면 시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물어본 건 금수회의록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시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수회의록은 금수가 뭐예요?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건데 요게 이제 그 일본 놈들을 욕하는 내용, 비유한 일본을 비유해서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아쭈 이것들 봐요. 이거 독립운동 관련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압수해간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연후 자유종은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체시 최남선의 해액에서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시 털썩 쏴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최남선의 소년에게 이제 근대시가 출연을 했었고. 자, 예술은 서양 음악, 뭐 찬송가, 애국가, 관악가, 합도가, 독립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됐고요. 원각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원각사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데 어떤 극장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극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은색의 치악산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각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서 연극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장이었다라는 거. 자, 이제 종교, 천도교, 손병희 선생, 천도교. 자,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는데 동학의 1대 교주가 누구였습니까? 최재우. 2대 교주는 최시영. 3대 교주는요? 손병희 선생님. 그러니까 손병희는 동학의 3대 교주로서 개창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라고. 지금도 천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손병희 선생. 그래서 이 천도교 입장에서는 만세보를 발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손병희 선생이고. 자, 그리고 대종교인데 대종교는 나철 오기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대종교라는 것은 우리 민족 종교로서 단군 신앙을 만든 거예요. 단군을 시켜서 우리가 단군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철 오기호 선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한용운 선생이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조선 불교 유신론 그래서 유신회를 만드는데 조금 이따 일본 놈들이요 불교도 탄압합니다. 거의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한용운 선생이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자, 유교 박은식 선생인데 유교 구신론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그 독사신론 있죠. 이것처럼 구한말에 박은식 선생의 유교 구신론도 구한말 시점 맞추는 거 이런 걸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대동교를 창설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개신교 있고 천주교 있었다라는 거죠. 천주교도 민족 종교 우리 포교 활동을 인정을 받는데 1886년에 그 조우프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그때 천주교의 포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교 편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근대 시설인데 이름이 참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외워야 돼. 그림도 다 외워야 되고요. 자, 통신 우편 전화인데요. 우편은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한 게 대한제국 때예요. 그래서 을미기역 때 제기했던 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전화 경궁에 최초로 가설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민가에 가설합니다. 뭐 이걸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김구 선생이요. 사형을 받아요. 그 을미사변 있죠. 을미사변 관련돼서 을미사변 그 직후에 김구 선생이 일본 놈들을 죽입니다. 밥 먹다가 일본 놈인 걸 알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돌아다녔다면 을미사변과 관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맨손으로 일본 이놈이 사무라이가 장검을 꺼내니까 그 장검을 뺏어 꽂아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여기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하려고 인천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일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사형.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바로 전날 이 사실을 고종이 압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이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해요. 딱 전화해서 야, 그거 사형, 형 집행 정지시켜 라고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 김구 선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전화가 나오지. 그래서 이때 당시 전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꽤 오래전인데 한 7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자, 철도 경인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최초로 착공했는데 아무 필요 없고 일본이 완성했다. 자, 경부선이 일본이. 자, 경인선 일본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본 놈들 아주 환장해버립니다. 어디에? 철도에. 이유는 뭡니까? 철도를 왜 이렇게 환장을 해요? 철도가 뭐에 대상이 돼요? 아주 편하지요. 뭐 수탈하기 엄청 편해요. 여기에다 싹 다 훑고 철도를 부산까지 이어버리면
그러면 한반도를 싹 다 경제 장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싹 다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경인선, 방금 보신 경인선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노량진에서 인천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차가 나옵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 아시죠? 전차는 뭐예요? 띵동띵동 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죠. 지하철, 그렇죠. 우리 전철 그 한 칸짜리 이렇게 비슷한 게 버스로 왔다 갔다 시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던 것이 전차인데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콜블란하고 대한제국 황실이 합작해서 뭘 만드냐면 한성 전기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전차 말 그대로 전차는 전기로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차는 전기회사에서 발전소를 돌리겠죠. 그래서 발전소를 만들고 전차를 운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 전기회사도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전등을 한번 볼까요? 경복궁 건천궁이 어디예요? 여기 예전에 그 명성황후 민씨가 살해당한 곳이잖아. 건천궁에서 처음 가설을 냈습니다. 서울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1900년이고 역시 한성전기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여러분 요 광해원 보세요. 광해원 굉장히 좀 어색하지요. 이 광해원 하면 왠지 병원 같잖아. 맞아요. 병원이에요. 알렌과 조선 정부가 공동 출자로 개원한 서양식 병원인데요. 이것이 한 달 만에 재중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해원은 조금 생소한데 재중원은 익숙해요. 그렇죠? 이게 광해원, 재중원이에요. 이름만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재원. 그래서 정부 출자 신식 의료기관으로 국립병원이었고 지석영 종독법 관련돼 있다. 세브란스 병원인데 미국인 에비슨이 건립을 하는데요. 재중원이 발전해서 이름을 또 바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 보면요. 독립문은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볼 필요 없고요.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잖아.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이고요.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그렇죠? 요 내용들 꼭 사진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손탁호텔 정동교회인데 손탁호텔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텔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손탁호텔 그리고 정동교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방문국이죠. 우리나라 근대 국정 출판소지요. 그래서 한성 순보를 발행했고 또 하나 한성 주보도 발행했고. 자, 전환국이죠. 전환국 돈 찍는 데죠. 돈을 찍는 곳입니다. 기기창은요, 무기제조 창고잖아요. 그렇죠. 무기제조 창고. 그래서 조일전, 기억나죠? 조사시찰단, 그래. 조일전 조사시찰단 귀국한 다음에. 기기창은 뭐예요? 영선사, 청식영, 그렇죠. 기기창. 와, 여기도 나오네. 자, 의식 주변합니다. 의복, 옷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문관 복장 규칙에서 가보개혁 이후에 관복과 군복이 양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복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리고 양말,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서양 양자 쓰는 거예요. 서양 양자. 그러니까 이 양자가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의 옷, 서양의 양말, 그렇죠. 이런 거 양자 붙이는 거 이때부터 나온다는. 남성은 저고리 위에 마고자나 조끼 입고 전통 한복에서 개량으로 바뀌는 거죠.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통치마 이런 것들 입었는데 여성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조선시대 여성들은요 전통 한복이 얼마나 불편하냐면 몇 겹이서 막 껴있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둘러서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거리를 다니면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여기 그림자래. 이 자욱이 이렇게 집니다. 왜냐하면 요 옷자락이 쭉 내려와야 돼요. 여성들은 살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청소하고 지나갑니다. 쭉.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편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치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치마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치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이때 당시다라는 거지. 그림 엄청 잘 그려 내가 지금. 자, 여성 치마, 저고리, 두루마리, 통치마. 식생활 보시면 이제 서양 음식들이 들어와요. 군중과 고위관리층을 중심으로 서양 음식, 커피, 홍차 이런 것들을 마셨다니까 고종이 즐겨 마시는 커피, 그렇죠? 중국 요리, 그리고 돈가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돈가스도 사신들 접대하고 막 그랬어. 중국 요리 내용도 있고 기록도 있고 일본 음식도 같이 먹었었고 주거지역은 개왕장, 서울 등지의 서양식 건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초가집, 기와집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집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서양식 건물. 그래서 2층 집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국권 피탈 과정이에요. 이 단원이 지나면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뺏겼는지 국권 피탈 과정을 보자는 얘기죠. 자, 때는 1902년으로 갑니다. 1902년이면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 때지요.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분할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38도 이북과 이남을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권을 뺏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 1월 달에 영일동맹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합의하죠.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었거든. 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권을 서로 야, 우리 괜찮다. 우리 너네 청나라 뺏는 거 도와줄게. 우리 대한제국 뺏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영일동맹이에요. 그래서 상호 협조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의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1902년. 자, 당시에 러시아하고 일본 애들이 야금야금 대한제국을 막 침범을 하는데 곳곳에서 소규모 전투 같은 것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계속 총격전하고 막 시비 붙고 굉장히 분위기 냉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애들이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니들 속셈 다 알아. 야, 일본은 러시아 38이 제한제국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우리도 이렇게 대한제국 먹으려고 하는 거 니들 다 알고 서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피 볼 일 있냐? 차라리 38도선을 나누자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야야야 일본아 우리 38도 기준으로 잡고 여긴 러시아가 먹고 여기 일본이 먹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일본이 괜찮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전 같았으면 몰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내 뒤에 영국이 있어. 니 지금 겁먹었지. 한판 붙어보든가.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1902년에 우리나라를 가지고 지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죠. 자, 1904년 대한제국은 이 지금 상황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얘들 다툼이 큰일을 벌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세계적으로 국외 중립선언을 내야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고종이 러일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이다. 러시아군 일본이군 아무도 편 안 들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1904년 2월 달에 러일전쟁을 터뜨려버립니다. 일본 놈들이 기습을 해가지고요. 러일전쟁을 빵 하고 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빵 치면서 한반도를 그냥 불법 점령해버려요. 이것이 1904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딱 전쟁했으니까 러시아는 한반도 땅을 못 밟아요. 지금 일본 애들은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황실에다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들이밀어요. 한일 의정서. 어이 고종 이거 보고 체크하시오. 사인해. 이 내용이 뭔데? 아예 사인하라고. 이제부터 러일전쟁 터졌잖아. 그러니까 러일전쟁 터졌으니까 조선 대한제국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동맹을 해야 돼. 우리나라 편 들어야 돼. 그것이 한일 의정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로 뭡니까? 국외 중립 한 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 중립 무효 그리고 앞으로 대한제국은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우리 일본 제국의 충고를 들어라 라는 거죠. 군사요충지 사용권. 이게 뭐냐면 이 독도 있죠. 독도. 이 독도를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하면 러시아 함대가 이렇게 다니면 전망대에서 연락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쟁 터졌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독도를요. 전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독도를 싹 다 가져가 버리려고 군사요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용권. 그리고 외교권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데 됐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 놈들이 강요한 한일 의정서에서 무엇? 군사요충지 사용권과 국외 중립 무효.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자체가요. 일본 놈들이 승기를 잡아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 빵 터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딱 했는데 힘없이 조금씩 이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러시아가 밀리기 시작하는 형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은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한국에다가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자니 그것이 이름하여 한일협정서인데
일본이 전쟁에 우세하게 되니까 고문을 받아라라는 거죠. 진짜 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재정고문, 외교고문, 이런 군사고문 같은 고문을 집어넣고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전쟁 끝나고 한일 의정서 다음에 한일 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 그래서 외교고문 스티븐스란 놈과 재정고문 메가타 이놈이 뭐 했어요? 이놈이 화폐 정리 사업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1904년에 재정고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이 한일 협약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빵하고 터졌죠.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전쟁 빵 터지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니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말도 안 된다. 대한제국은 일본 편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러일전쟁이 빵 터졌을 때 미국도 믿을 수가 없어. 미국 대통령 그때 시어도 루스벨트라는 놈은 전쟁 중에 미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놈들 되게 웃긴 놈들이에요. 1882년에 우리하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그 내용 중에 거중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지금 대한제국 간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누가 제일 앞장서서 미국 놈들이 중재를 해야 될 역할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권 다툼 속에서 일본이 훨씬 더 강대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본 편이라고 했던 민족이 이 미국 놈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하잖아요. 시어도 루스벨트 다음 대통령이 이 테프트입니다. 이 테프트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당시에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할 때 시어도 루스벨트가 사절단으로 비밀 그 사절 전권 대신으로 파견한 게 테프트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놈들 다 주도한 거라고. 일본을 대한제국이 쉽게 이렇게 장악할 수 있게 도와준 놈들이 미국이라고. 자, 이제 일본 놈들은요 더욱더 1905년 정도 되면 더욱더, 왜냐면 이때 러일 전쟁이 끝이 나요. 러일 전쟁 끝나고 일본이 이깁니다. 이거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한반도를 그냥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거 한번 겉으로 봤을 때 절차 비슷한 합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나 쓰니 뭡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강대국 중 서양 열강 중에 몇 나라를 뽑아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벌써 허락을 얻은 상태잖아.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대한제국을 쑥 하고 침범할 건데 니들이 그냥 눈 감아 줄래? 라는 국제 미락을 1905년에 체결을 합니다. 자, 그것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인데 이 테프트라는 놈은 미국 놈이죠. 차기 대통령인데 필리핀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를 만들 건데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를 만들 거다. 어이 괜찮네. 우리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제1차 영일동맹은 영국이 청나라를 집어삼키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는 끝났어.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난 인도 지배할 거다. 난 대한제국. 오케이, 한 번 더 도와주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인데 이것은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항복을 안 하니까 계속 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미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국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끝나가는데 얘들이 항복을 안 해. 좀 도와줘. 그래서 미국 애들이 중재를 해요. 웃기죠? 이놈들, 웃긴 놈들이. 우리 중재는 안 해주고 다른 나라는 중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츠머스라는 항구, 이게 항구 도시예요. 미국 항구 도시인데 포츠머스라는 미국 항구 도시에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 애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요. 러시아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전쟁 끝난 것 같은데 왜 항복 안 해? 야, 항복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얘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정도 피해 배상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존심상 허락이 안 한다라는 거죠. 일본한테 미국 애들 물어봐요. 야, 니들 지금 얘들 해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벗겨 먹으려고 지금 피해 보상금 타올 생각이야? 아니, 우린 그런 생각 없고. 그럼 무슨 생각인데 러시아는 그냥 우리가 대한제국 먹을 때 손 안 대겠다는 그런 결정만 해주면 돼. 아, 그래? 그럼 해줄게.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미국이 중재해줍니다. 그래서 미국 항구 도시의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는 이 모양새를 띠게 되니 이것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에요.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 국제 미락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쳐들어가는데 여기에 일본 도와줄게 라는 거죠. 인도, 영국은 인도를 침략하는데 도와줄게. 제 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러시아, 포츠머스 강화. 여러분, 이 포츠머스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미국 항구 도시인데 러시아 체크하려고 제가 그냥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대한제국 이권을 뺏은, 그렇죠, 포츠머스 강화조약.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대한제국에 손 안 되겠다. 일본 니들 다 통째로 먹어라. 그렇죠? 그럼 보세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영국까지 다 일본 편 들었어요. 일본 편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도 이 강대국들하고 다 인연이 되어 있는 나라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 얘들 눈치 때문에 못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도 중요합니다. 자, 제2차 한일협약 제대로 체결하는 거죠. 자, 을사늑약 1905년 11월 달에 이놈들은 그냥 갖고 와요. 떠벅떠벅 들고 와서 외교권 내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종은 여기에서 부르르 떨고 있는데 통과한 거로 할게 라고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1차 늑약입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그 국가가 없단 말이죠. 자,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을 재현한 모습인데 보세요. 이놈이 또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이 이완용 외 을사오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봐보세요. 을사늑약이죠. 늑약이 뭡니까? 여러분 늑약이 뭐예요? 늑약은 결정권자가 이 조약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고 결정권자가 아닌 자들이 이것을 통과된 것처럼 위조해서 날림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것이 늑약이에요. 자, 보세요. 고종황제 있죠? 열받잖아.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을사오적은 여기서 신나가지고 지들이 사인하고 있죠? 일본 놈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을사오적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이 외교권이라는 것을 일본에 맡긴다라는 이런 발표를 해버립니다. 누가? 고종이 승인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강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늑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조약은 죄다 늑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1907년에 순종이 정비 7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원래 늑약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거 사인된 거죠? 예, 갈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을사늑약에는 고종황제의 사인이건 서명이 없어요. 옥새도 안 찍혀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왜? 늑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늑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권을 여기에 내용에서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겼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부는 여러분 그 조선 총독부는 아시죠? 이 조선 총독부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건데 일단 통감부를 이때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통감이 통치하는 통감 통치가 시작되는 거고 이때 초대 통감이 이또예요. 그러니까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름은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조선 총독부에서 탄압했다. 맞아, 틀려요. 1909년이니까 1909년은 통감부에서 탄압한 겁니다. 그렇죠? 자, 1907년 6월 달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니 이것이 제2차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다. 그래서 이상설, 이휘종을 고종이 불러요. 고종황제가 직접 불러서 내가 특사로 파견한다.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의 어딨어? 을사늑약 있죠?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 불법성을 이 만국 평화회의 아닙니까? 전 세계의 그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쪽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특사를 보내요. 이것이 헤이그 특사 파견인데 보세요. 이상설, 이휘종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이분들이 이제 헤이그를 가는데 보세요. 엄청 긴 여정이에요. 서울에서 이준 열사가 출발하고 부산에 당도해서 부산에서 러시아 가요.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설 선생과 만나요. 하얼빈 거쳐서 이르쿠츠 모스크바 가서 여기 샹테프루크에서 이휘종과 합류하는데 이 이휘종 이분은 굉장하게 영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역관 대신으로 이제 여기서 합류해서 헤이그까지 갑니다. 엄청 긴 여정이죠. 4월 달부터 6월 25일까지.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장이에요. 1907년 6월 달인데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가면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와주세요 하면 이 많은 세계 열강들이 이거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저거 불법이다. 도와주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영국과 일본 놈들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니들은 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왜? 초대장이 없어. 라는 거죠. 초대장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전에 이 러시아에서 이 초청장을 보내요. 고종에게.
고종 황제에게 러시아에서 보내는데 이거를 일본 놈들이 알아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야 이거 러시아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취소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초대장이 왔었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야. 받았다가 뺏긴 거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놈들이 계속 방해해요. 너 시끄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회의장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실패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놈들이 깜짝 놀라요. 뭐야? 뭐 외교권도 없는 놈이 이렇게 보냈다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실 전 세계 어디 만국평화회의까지 가서 제정신이 아니구만. 고종 일로 와. 당신은 황제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순종, 고종의 아들 순종을 즉위시키는데 보세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이가 없잖아.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 그리고 1907년 7월 달에 정미 7조약입니다. 그래서 한일 침략약을 체결을 하는데 순종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아버지 지금 잘린 거 봤지? 너도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승인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순종은 끝까지 여기에 사인을 안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 을사오적들이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늑약인데 아무튼 한일 침략약이 체결됐고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로 차관 통치를 시행합니다. 차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장관 밑에 차관 있죠. 이 차관을 일본 놈들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차관이 바뀌면 차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싹 다 일본 놈들로 만들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의 공무원들, 행정부 공무원들은 싹 다 일본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외교권 다 장악하고요. 자, 그리고 1907년 보세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있었죠. 엄청 열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의 파견에 대한 고종의 강제 퇴위.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의병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납니다. 의병들이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이건 뭐야? 아니 뭐 의병 이따위 것들이. 근데 이때 당시 의병은 그 군인들도 조금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체계가 잡힌 예전에처럼 그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총을 갖고 있는 다수는 아니야. 10명 중 1명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 훈련된 사람들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의병 웃긴 놈. 이거 말이 의병이지 군대잖아. 이거 누가 뒤에 있어? 아쭈? 퇴역 장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쭈 이것들 봐라. 이게 군대 이거 문제네.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 이딴 게 뭐가 필요 있어? 없애버려 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켜요. 이 다음에 이 많은 군인들이 해산이 되니까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실업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 해산된 군인들이요. 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완전히 조직화됩니다. 자, 한일 침략의 부수가서로서 군대 해산시키고 해산된 군인은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대 해산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이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병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1909년 가만히 있어보자. 뭘 뺏어야지? 이거 뺏어야겠구나. 재판권, 사법권을 뺏어요. 그래서 판검사들 싹 다 일본 놈들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을 싹 다 체포하겠다라는 얘기잖아.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싹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왜? 봤더니 이때는 간수라고 하죠. 지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교도관인데 이때 당시에 간수들이 죄다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제국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간수들 일본 놈들 싹 다 바꿔야겠네. 그래서 감옥 사무권으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도 싹 다 일본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 형무소에 수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 고문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싹 다 박탈합니다. 자, 그리고 1910년 6월 달에 경찰권을 뺐지요. 경찰권 위탁 각서로 인해서 경찰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경찰 없지요. 군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어? 행정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법권 없어요. 행전, 사법, 군대가 싹 다 없어졌어. 감옥 이거 없고. 그럼 뭐예요? 뭐 하나 남은 거 뭐 있어요? 국권이지요. 그래서 경술, 국치,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니 그것이 경술국치 1910년 8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한일 강제 병합입니다. 그래서 국권을 뺏기고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보세요. 한일 강제 병합 이렇게 해서 이 경복궁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놨어요. 이제 일본 거라 이거죠. 경술국치 1입니다. 8월 29일. 그렇죠? 국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쓰면 절대 안 되죠. 한일 합방.
여러분 한일합방 말이 됩니까? 뭐예요?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쳤대요. 이게 나라 방자에 합자입니다. 이거 일제 식민사관이에요. 이런 표현 쓰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이거를 나라를 뺏어놓고 한일합방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910년 일본 놈들이 왔을 때 뭐라고 불러요? 아, 그 한일합방 때라고 얘기하죠. 한일합방 누가 나라를 합쳤는데 지들이 이거 식민사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한일합방 그러면 합리화.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 지들이 이상하게 해놓고 무슨 그래서 한일 병합 이라고 해도 되는데 강제자를 붙이는 게 좋죠. 그래서 한일 강제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조선총독부 설치해놨죠. 그래서 얘들이 총독 통치를 하는데 이 조선총독부가 생기면서 조선총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헌병이 무단 통치를 시행하는데 보세요. 헌병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군대 없죠. 군대 없어요. 그래서 국방을 우리가 니네 대한제국 국방을 지켜줄게. 그리고 지금 일정부 행정각 에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찰 야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데 경찰도 필요해 군인도 필요해 행정부도 필요해 그러지 말고 이 헌병 군인이 와서 이 모든 걸 싹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헌병 무단 통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 자 분명히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1897년 물론 지금은 없었지만 우리가 한때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910년 때 조선이란 단어를 쓰죠. 조선총독부.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제국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강했건 약했건 우리나라는 제국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대한제국이 이렇게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제국이 뭔지 모르냐라는 거죠. 그렇죠. 얘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조선 했다가 대한제국 했다가 조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 놈들이 딱 그래요. 이제 나라 뺏긴 겁니다. 경술련에 국가의 치욕, 국권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권은 없어요. 국권은 없어. 그런데 지금 얘들이 뭐예요? 제국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분 나쁘네. 이것들이 아이고 야 니들이 힘 있으면 거꾸로 우리가 니들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건방진 놈들. 야 강등해 라고 해서 예전에 조선으로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1910년 이후에 조선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시기를 구한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고요. 그럼 나라 뺏겼으니까 끝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끊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